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B&M컴퍼니의 강주철이라고 합니다. K-뷰티의 글로벌화라는 트렌드가 사실 단순히 뷰티 산업을 넘어서서 소비재 산업 전체의 그냥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얘기할 일본도 있지만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 기회가 펼쳐져 있으시다고 보이고요. 근데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거를 동시에 하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마도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각 국가별로 얼마나 시장 성장성 기회가 있냐, 그리고 얼마나 승산이 있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B&M컴퍼니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K-뷰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일본 시장은 시장의 사이즈,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K-뷰티로서의 승산도 꽤 좋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한 20분 정도 설명드리는 게 제 프레젠테이션일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 뷰티 시장, 그냥 일본 뷰티 시장 전체를 봤을 때도 가장 큰 화두가 K-뷰티와 이커머스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저는 컨설턴트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 5년간 K-뷰티가 이커머스 전체 일본 뷰티 시장 안에서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인이 추정하기로는 한 18억 불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합니다. 이 18억 불이라는 것은 일본 전체 뷰티 시장에서 한 7% 정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불과 5년 전에 한 2% 정도 하던 것이 이제는 한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이커머스인데, 이커머스가 이제 일본에서도 코비드 이후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요. 이제 뷰티 안에서도 한 22%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보다는 한 5년 이상 정도 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이커머스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5년간 일본의 뷰티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떠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본 뷰티 시장의 트렌드고요. 그 가운데 K-뷰티가 있습니다. K-뷰티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K-컬처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보시는 거는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K-뷰티와 관련된 온라인의 검색 지수를 이제 그래프 차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K-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K-팝이고요. 이제 K-팝이 여러 가지가 뜨면서 K-팝 아이돌에 대한 어떤 워너비 소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출발점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K-팝 이런 것들과는 좀 무관하게 젠지 세대와 알파 세대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녹아들기 시작했다라고 저희 베인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좀 다음 장에서 매장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일본에 있는 로프트라고 하는 이제 리테일러의 매장을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 K-뷰티가 K-뷰티 별도 섹션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일본의 화장품 매대에서 힌스라는 K-뷰티 브랜드,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종현님이 하는 어떤 일본향 브랜드, 그리고 키스라는 일본 브랜드에 그냥 섞여서 누가 K 브랜드고 누가 J 브랜드인지 모르는 그런 약간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일본 소비자가 K라서 K-팝 아이돌이 해서 소비한다 이런 수준은 벌써 지나갔고요. 그냥 이 K-뷰티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트렌디한 어떤 브랜드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속성 자체가 소구되고 있어서 그냥 일본의 어떤 매장의 본 매대에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스테이지를 하나 넘어섰다라고 베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어떠냐라는 거를 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차트는 뭐 재밌는 차트인데요. 이제 보시면 X축으로 일본의 이제 고객들을 연령별로 쪼갰는데 이거를 뷰티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 그리고 뷰티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로 다시 나눠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K뷰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냐 이고요. B금으로 친 거는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이 경험률이라는 것이 이미 엄청 높아져 있다라는 것이 베인의 소비자 조사로 나왔고요. 특히 더 주목할 것은 연령인데 15에서 24세 정도의 그냥 젊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71%가 K뷰티를 현재 사용을 해봤다. 그리고 9%까지 합치면 한 80% 정도가 K뷰티에 대한 어떤 강한 구매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15에서 24세의 젊은 고객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K뷰티에 대한 경험을 일본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한국에서도 어머님들이 또는 딸이 어떤 브랜드 쓰는지 보고 거꾸로 배워가지고 K뷰티 브랜드를 쓰시는 것 같이 세대 간 전파 효과까지도 고려했을 때 이게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좀 더 얘기해 보면 그래서 당장 아마 이 K뷰티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타겟 고객은 15에서 24세입니다. 그 고객이 되게 다른데요. 이 15에서 24세 고객과 35세 이상 고객에 대한 사용 브랜드의 구성 그리고 신규 트렌드에 대한 선호도, 수용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명확하게 이 젊은 고객들이 이미 K뷰티에 대한 어떤 사용률도 높으시고 이 신규 트렌드에 대한 수용도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K뷰티의 소구력을 봤을 때는 저 고객들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내 브랜드를 굉장히 어떤 젊은 브랜드로 계속 포지셔닝하고 그것을 글로벌에서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일본이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K뷰티 입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승산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장표를 놓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K뷰티의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신규 제품을 얼마나 자주 출시를 하냐라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뭐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한 2달에서 3달 정도 되면은 뭔가 새로운 브랜드 SKU를 출시하시고 계속 시장의 흐름을 잃지 않고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일본의 그 J뷰티 그 중에서도 좀 오래된 레거시 브랜드들을 보면은 이 신제품 런칭 주기가 놀랍도록 자주 안 하시고 천천히 하시는데요.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해보면은 일본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특히 이 기성세대 소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을 자주 바꾸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히로 SKU를 만들고 이거를 계속 약간 꾸준하게 팔 수 있는 약간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의 런칭 주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브랜드 런칭 주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다른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여기도 엄청 많은 브랜드 운영자분들이 계시지만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 유통 플랫폼인 올리브영에서 탑10 브랜드를 매년 집계를 하면은 매년 한 3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새로운 브랜드가 진입을 하실 정도로 브랜드의 인앤아웃도 활발합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식으로 탑10 브랜드를 유통사 기준으로 해보면 이 브랜드에서 어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35세 이상 일본의 기성 고객들에서는 로부터 발현되는 어떤 트렌드라고 한다면 우리 젊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과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K뷰티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고객 인터뷰를 보시면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하는 말인데 K뷰티가 좋은 이유는 정말 상품이 많고 빠르게 바뀌고 한국에 와도 1년 전 있다가 다시 왔는데 1년 전에 있던 제품들이 없고 완전히 다 바뀌어 있고 이런 그 K뷰티의 어떤 빠름과 트렌디함에 매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여전히 승산이라는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시장에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커머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가 일본 뷰티 전체의 온라인 비중 22%가 왼쪽에 회색으로 있는데, 놀라운 것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의 K뷰티의 온라인 비중이죠. 71%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K뷰티를 100으로 봤을 때 70%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 의미이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의 오프라인을 좀 이해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그 뭐 올리브 영 등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시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프라인의 메이저한 어떤 헬스앤뷰티 리테일러에 입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의 어떤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본을 좀 스터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도매상이라든가 그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일본을 잘 모르는 어떤 회사가 그것을 페네트레이트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K뷰티 입장에서는 통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일본 시장을 진출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커머스 플랫폼 역직구 형태를 활용해서 일본에 진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접근성 높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공급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K뷰티를 사는 이유는 그냥 빠르고 트렌디한 어떤 그 제품들을 다양하게 탐색해보고 쇼핑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커머스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선순환으로 물리면서 일본의 뷰티, K뷰티 시장은 명확하게 지금 온라인과 이커머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트렌드라는 것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베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커머스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베인의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구자현 대표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뷰티만을 한정해서 봤을 때는 Q10이 지금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하고 있고요. Q10을 포함한 라쿠텐, 야후, 아마존 등 4대 플랫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K뷰티, 우리 뷰티를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본을 갈 거면 이커머스고, 결국은 이커머스를 가면은 저 4대 플랫폼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젊은 고객들이 몰려 있는 어떤 플랫폼을 포커싱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Q10이다라는 그 숫자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고객 연령별로 찢어져 있는 것들을 옆에서 보실 수 있으신데요. 뭐 15에서 19세, 20세에서 24세 이런 완전히 젊은 고객들의 Q10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35세 이상 고객으로 가면은 일본의 전통 강자인 라쿠텐의 비중이 높으시고요.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계신 브랜드와 SKU의 타겟 고객이 다르실 거잖아요. 그 타겟 고객에 따라서 플랫폼 믹스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뷰티에서 K뷰티가 성장하고 있고 차별화도 할 수 있고 이커머스로 되게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뭐 이런 승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컨설턴트로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그렇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과 고객이 다르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브랜드를 그대로 똑같은 마케팅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성공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본의 고객과 유통과 시장의 특성에 맞춘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지금 전문가들의 쿼트가 적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소비자 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소비자들이 그 특유의 그 신중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같은 브랜드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잡고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에 있는 쿼터와 같이 제품명의 용어 선정, 상세 페이지의 구성,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로컬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믿고 바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무모하고요. 전문가들과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좀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컬라이제이션 팩터는 제품이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조금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설명을 드리면요. X축으로 이제 우리 뷰티의 카테고리들이 적혀 있습니다. 크림, 로션, 에센스, 스킨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3개가 있는데 일본 빨간색, 한국 검정색, 미국 회색입니다. 그리고 그 차트의 높이는 인당 소비 지출인데요. 얼마나 저 카테고리에다가 소비자가 돈을 쓰시냐라는 지출 규모를 국가 간 GDP 규모를 나눠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인덱스를 만든 건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초보다는 색조 중심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기초 시장입니다. 크림, 로션, 에센스들이 더 잘 팔리죠. 근데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기초 중심 시장이고요. 그리고 인당 지출은 저 빨간색과 검정색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크림, 로션, 에센스, 스킨 등등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지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더 돈을 많이 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이고요. 좀 더 빨간색이 높은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저 오른쪽 기타에 있는 헤어 이런 쪽이 또 꽤 높은 그 지출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런 카테고리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좀 유의점이 있는 거는 저 오른쪽에 가장 끝에 있는 선케어 시장인데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선케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본에서 저 선케어 시장이 진당 지출이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색전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큰 차이는 없지만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그 카테고리 포트폴리오가 다르시겠지만 저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디부터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셀링 포인트인데요.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즘 화두가 된 지 한참 된 우리 슬로우 에이징, 안티 에이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젊은 세대의 얼리 안티 에이징에 대한 국가별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당연히 화두인데 일본에서도 꽤 높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얼리 안티 에이징에 대한 소비자들, 젊은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있고요. 근데 그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 안티에이징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셀링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예민하게 다른데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안티에이징에 대해 그 모공이라든가 피부 탄력, 피부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탑 선호 성분도를 보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똑같은 슬로우 에이징이더라도 어떤 피부톤 잡티, 약간 이런 쪽에 조금 더 고객들이 소구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 5 성분을 보면 한국과 좀 다르게 비타민 C, 나이아신 같은 톤 보정, 약간 좀 더 화사하게 하는 약간 그런 쪽이 조금 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키워드가 연계돼서 셀링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한국과 일본에서의 탑셀링 프로덕트의 어떤 기능적 소구를 마케팅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한국의 올리브영과 일본 Q10의 탑 50를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백이라든가 피부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소구 특성이 한국보다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누아 브랜드의 탑셀링 브랜드를 비교해 보면 보시다시피 비슷한 제품이라도 마케팅 포인트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거는 2위를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요. 똑같이 그 성분을 쓰고 있죠. 나이아신아미드 성분을 쓰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모공,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잡티 제거, 미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듯이 이 셀링 포인트를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제품,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갈 때 이러한 로컬라이제이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마지막 장인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베인의 분석으로 보면은 여전히 꽤 잘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숫자로 찍어보면 향후 5년간 한 연평균 20% 성장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전체 바의 높이가 일본의 뷰티 시장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K-뷰티라고 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24년에는 현재 전체 뷰티에서 한 7%, 한 18억 불 정도 시장인 것이 한 2028년 정도 되면은 37억 불, 일본 전체 뷰티 시장에서의 한 14%, 이 정도 규모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년 동안 20%라는 꽤 상당히 괜찮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매크로 관점에서 명확하게 그 긍정적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이커머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보다 5년 이상 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커머스가 엄청 픽업을 하면서 젊은 고객들을 계속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뷰티 생태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뷰티 인플루언서 네트워크가 일본에서는 한 발 늦게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그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이 K-뷰티를 뒷받침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기에 이 K-뷰티가 가장 좋은 브랜드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K-뷰티와 J-뷰티의 기본적인 철학과 운영 방식의 차이, 빠르게 SKU를 계속 내면서 트렌드를 가져가냐,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히로 SKU를 쭉 육성하는 전략을 가냐, 그 차이로 인해서 젊은 세대 소구력이라는 것은 계속 K-뷰티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보이고 있는 긍정적인 소비자 만족도를 봤을 때 세대 간 전파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될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봤을 때 저희 같은 컨설턴트 보기에는 성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 일본 뷰티 시장의 K-뷰티의 성장 기회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시고 꼭 이 기회를 본인의 것으로 좀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날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